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 과목별로 우리 공부 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실무. 자, 실무는 일단 제가 들은 걸로 생각해 보면은 양치기만 하셨어요. 네. 이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양치기는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 강의에서도 그 강의에 대한 문제로 계속 양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똑같은 네, 문제를?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정리하고 네. 어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수답안 같은 거 보고 이거 좋은 목차네 하면은 나만의 그 노트, 서브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거기 계속 정리하면서 내 답안을 업그레이드 해나갔다. 네. 그럼 그 서브노트는 언제 봅니까? 서브노트는 이제 매일 스터디 할 때 보완하는 식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다 훑어본 거는 4기 때부터 훑어봤던 것 같아요. 훑어보는 거는 뭐예요? 그냥 넘겨보는 거예요? 눈에 익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작정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계속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보는 느낌으로.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수많은 그 양치기를 함에 있어서 네. 문제집 뭐뭐 푸셨습니까? 저는 일단 기초 연습 문제, 중급 문제, 그리고 각종 스터디 문제들, 문제풀이 문제들 하고 기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반복해서 푼 거나 어떤 시기별로 좀 회독 늘린 거 이런 건 어땠어요? 일단 기본 기초 연습 문제들은 그 문제 해당 기본 강의 나갈 때마다 반복해서 풀고 제가 처음부터 현가부터 막혔어가지고 그 문제도 엄청 많이 풀었었고요. 그리고 중급은 이제 그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 이후로도 문제풀이 강의 할 때도 또 다시 풀고 뒤에서 또 스터디에서 못 푼 논점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시 돌아가서 풀었어요. 총 4번? 중급을 그러면은 완전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중급은 사실 기본 강의 듣고 듣기엔 좀 어렵잖아요. 근데도 그냥 어쨌든 풀었어요. 네. 풀렸나요? 안 풀렸어요. 그래요? 안 풀리고 모범 답안을 보고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목차를 잡아야 하구나라는 걸 하니까 기본 풀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자괴감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래도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걸 논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들어야 하는지 할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문제풀이 강의 전에 그거 풀면서 약간의 예습을 한 셈이 되나 봐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200점씩 그냥 내가 그 중급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스탠다드로 삼는 문제집 시리즈 중에 하나죠. 몇 개 중에 하나죠. 그거를 한 4번 정도 돌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 제끼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스탠다드가 되는 문제집을 한 4번 정도 봐서 4번 정도 기초를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터디 문제, 뭐 작년 스터디 문제, 뭐 재작년 거 계속 새로운 문제들 200점씩 그냥 계속 풀어 제꼈다. 네. 자, 그러면은 보통 기출은 조금 여러 번 보긴 하거든요. 네. 기출은 어떻게 봤어요? 기출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같이 풀어가고 같이 복습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 한정에서만 봐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번 보기보다는 그 문제풀이 강의 때 아니면 그걸 응용해서 스터디 때 새로운 문제 나올 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딱히 기출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양으로 승부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건 없어요? 뭔가 양으로 풀다 보면은 이 강사 문제는 혹은 어떤 이 문제는 점점 그 스터디 문제들이 기출 유형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내가 이걸로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없었어요? 의심은 있었고 제가 다른 학원 스터디를 도전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학원 스터디나 아니면 기출을 처음 풀었을 때 그 당혹감은 있어요. 제가 항상 익숙했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럼에도 어떤 여러 문제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틀을 저만의 답안지를 그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 스타일을 그냥 고집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잊어버리고 접어두고 내가 그거 신경 쓸 시간 없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네. 어때요? 돌이켜 봤을 때는 그런 좀
기출과 동떨어진 듯한 문제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이 기출 문제는 출제자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내는 문제인데, 스터디 문제는 강사가 그냥 뭐 매주 찍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점점 이 문제가 뭐 이런 거 안 나와 라든가 또 이렇게 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네. 의외로 되게 뚝심 있게 공부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공부 방법에 대한 총평을 하시자면, 한마디로 하자면은 저에게는 양치기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학원만 다니다 보면 그 강사님이 낸 문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요. 이게 기출이랑 다르지 않느냐. 옛날에 썼던 스터디를 계속 쓰는 거는 아닌가? 그래서 3, 4기가 되면 이제 강사님들이 올해 논점이 될 것 같은 새로운 논점들이나 아니면 그 법이 바뀐 거에 대한 논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양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가 오면 되게 당황하고 지레 겁먹고 못 풀고 시간이 부족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기가 이런 면에선 조금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더 많은 양을 풀었다. 약간 모순 아닌가요? 이 양치기의 한계인데 그거를 양치기로 극복한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다시 기본 강의를 듣고 이론을 다시 재정립해야지 보다는 내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요거에 대해 조금 공감하는 거는 어차피 그런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대부분이 다 잘 못 풀어요. 대부분의 이해도가 되게 깊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양치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차피 그런 문제를 못 풉니다. 못 푸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더 양을 많이 쳐서 그래도 여기랑 비슷하게 뭔가 조금 갖다 붙일 만한 거를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는 사람이 그냥 조금 더 잘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기를 또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론은 일단은 뭐 기본 강의 시즌은 기본 강의 들으셨고, 문제풀이 시즌에는 또 문제풀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터디 1기 시즌, 그때까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나 못 썼다, 뺏겼다 했거든요. 그 당시 공부 방법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상대적으로 암기가 안 됐다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암기보다는 기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따라가고 그때 듣는 강의, 그 주에 듣는 강의를 복습하는 형태로 했던 것 같고요. 스터디에서 풀고 못 풀었던 논점을 다시 똑같이 쓰고 또 나만의 답안지를 다시 만드는 형식으로 복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번 주 토요일에 푼 문제를 똑같이 풀어요? 똑같이 뺏겨요? 모범 답안이랑 똑같이 뺏겨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였겠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손목만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자신에는 글쓰기 능력 자체가 있다고 자신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 이 강사님의 글쓰기 능력이라도 흉내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뺏기는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해야 할지 어떤 말투로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중점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고 뺏겼다 요건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서브에 정리하고 이제 뭐 언제쯤 다시 풀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바로 풀면 강사님이랑 진짜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적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에 대한 또 필사를 하고 나서 저번 주 거를 푸는 형식으로 다시 복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사님은 어떤 그 스터디 가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가서 틀리고 와서 네. 그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식의 공부를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기가 지나가고 이제 2기 시즌이 됐어요. 네. 자, 요때는 아까 얘기하신 걸로는 양은 이제 간신히 채울 수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은 부실했다. 네. 그쵸. 자, 요 당시에 공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1기까지만 해도 아무 중요한지 아무 논점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이제 마구잡이로 만든 서브를 이제 다듬기 시작하는 시즌이었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참고하고 시중 문제를 참고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논점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브를 보충하고 또 필요 없는 논점은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하는 형식으로 서브 다듬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도 문제풀이 강의는 계속 있었어요? 문제풀이 강의는 그러면은 문제풀이 강의 주에 2번 듣고 네. 스터디 한번 듣고 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소화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간 거네요. 네. 서브를 계속 다듬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쯤 가서 3, 4기. 네. 자, 요때는 이제 조금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암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암기를 급하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법적 정의를 정확하게 쓰자는 목표를 처음에는 뭐부터 외워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이론은. 그래서 법적 정의만큼은 진짜 법전과 똑같이 적자라는 걸 많이 중점적으로 했고 적어도 주요 키워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딱 누르면 나올 정도로 정의를 좀 자주 복습을 했었고 또 목차를 그 해당 배점만큼은 뽑아 쓸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많이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때 암기를 제대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은 그럼 암기가 안 됐었던 거네요? 네. 근데도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일단 내용은 부실했지만 16쪽을 채웠네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아는 게 없으면은 네. 펜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6쪽을 채웠어요? 암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암기가 제대로 안 돼서인지 점수가 바로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답안지니까 채점하시는 분에게 좀 부끄러워서 끝까지 16쪽을 안 채우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완벽한 암기가 아닌데 이걸 채점할 때 얼마나 웃길까라는 걱정에 스터디를 하다가 나오거나 안 가거나 집에서 혼자 따로 풀거나 하는데 좀 그런 쪽팔림은 좀 뒤로 놔두고 이분이 어떤 피드백을 해줄지에 대한 거를 계속 기대하면서 매주 그냥 16쪽을 아무 말이라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능력이네요. 아무 말이나 써서 16쪽을 채우는 거는 약간의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기까지는 어차피 조금 예습범위 이긴 안 주잖아요. 네, 그래도 거의 1기까지는 예습 범위를 줬고 2기는 안 주긴 하죠. 네. 그럼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판에 암기를 하셨고, 근데 그렇게 암기를 하면은 네. 정말 이제 실력이 느나요? 암기 일단 이론은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가가 되게 어려운데, 네, 일단 가시적으로 빨리 실력이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정의 암기인 것 같고 법적 정의나 법적 조문 무슨 몇 조인지 외우는 게 일단 제일 빨리 성장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목차를 좀 미리 암기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목차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전형적인 목차도 암기도 안 하고 뭐 했어요? 그 전형적인 목차조차도 정리가 좀 안 돼 있던 게 그냥 제가 삼았던 기본서의 목차만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 하려고 하면 목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스터디랑 다른 문제들이랑 섞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 목차가 딱 체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문제랑 이렇게 대칭이 맞는 목차를 잡는 전략들을 조금
그래도 양치기를 통해서 눈치를 채게 되니까 그런 방법. 처음에도 뭐 암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배운 그 정도 안에서만 이제 목차를 정리해 놓다 보니 여러 문제에 대응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좀 잘 정리해 놓은 거 바탕으로 본격 암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론에서 암기와 글쓰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끝까지 글쓰기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있다면 정말 최고의 이론가가 될 수 있겠지만 암기로 제 경험상으로는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 이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암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요 법규 암기하듯이 사실 법규도 그렇게는 암기 안 해. 따박따박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외우는지를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따박따박 외우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거의 맛이 갔죠. 암기량도 너무 많고 힘들어서. 근데 평가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뭐 처음에 그렇게라도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암기와 유연성이 겸비돼야 한다는 게 여기서 적용될 것 같은데 암기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보다 이제 세분화해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개념들과 그 밑에 와야 할 목차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조합해서 외운 것들을 잘 구성할지가 중요한 거지 통째로 해서는 그 유연한 대비가 잘 저도 안 됐었고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그 암기 자체를 좀 세분화해서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게 암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를 암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게 그 문제의 논점이 된다면 이 해당 문제에 어떤 답안을 쓸지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한 목차로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그러면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나올 때 어떤 목차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는지를 암기하고 그거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정의나 아니면 필요성 밑에 나오는 목차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그 정도는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성할지 대충 전반적인 요런 방향으로 구성해야지까지만 기억을 하고 안에 이제 내용은 좀 알아서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약간 신기한 거는 그 얘기하시는 게 저희도 이제 김하인 평가사님 좀 일찍 붙었잖아요. 그분이 이론하는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목차 이거 했을 때 그게 떠올리고 그게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암기를 하시니까 이제 질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그러면은 이 약간 암기를 중심으로 이론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암기하지는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대처가 유독 안 되거나 턱 막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엄청 당황하고 그냥 생각에는 스터디 마치고 또 논점에 추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스터디 3, 4기가 되면 이제 이런 것도 대비할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 1차적으로 했던 건 양을 늘렸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답안지를 못 쓰고 나오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문제라도 그 문제에 익숙한 단어나 논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바를 수 있게라도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비슷한 거를 어쨌든 좀 이렇게 어떻게라도 내가 대충 이렇게 비슷한 거 풀었던 걸로 이렇게 바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법규 한번 얘기해 볼게요.